K2 흑표 전차를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베트남 매체는 12일 세계 최고 기록을 발간하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인용해 K2 전차가 대당 850만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면서 특수한 특징과 전장에서 매우 위험한 기계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한국 육군이 100대를 실전 배치하고 106대를 양산 중인 주력 전차입니다. 가격은 850만 달러로 하나로 100억 원 정도입니다. 베트남 매체는 K2 전차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으로 현수 장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매체는 K2 전차가 전후 좌우로 정밀하게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유기압 현수 장치가 장착돼 지형이 험난한 전장 환경에서도 우수한 전투력과 기동력을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뒤로 기울어질 경우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나 한반도 산악 지형의 높은 곳 표적을 전차포로 겨냥할 수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K2는 놀라운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한반도의 습한 지형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K2의 방수 능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면서 수중에서는 물을 1900리터 이상 빨아들여 무게를 2톤 이상 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K2 전차가 발사하는 포탄은 최대 8km 떨어진 표적을 사격할 수 있다면서 KSTAM 포탄은 날아가는 조종 날개를 이용해 표적으로 날아가며 표적에 접근해서는 우산을 펴 속도를 늦춘 다음 표적을 찾아내 적 전차 포탄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관통탄도를 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K2 전차가 2008년 터키에 판매됐으며 이후 폴란드가 노후 러시아제 T-72와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800대의 K2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싸긴 하지만 흑표 K2 전차는 정밀하고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도하 능력은 한반도의 구름과 습지 지형에 최적화된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렇다면 K2 전차는 베트남에 수출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단 K2 전차를 구입하기에는 베트남 국방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버젯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9년 국방 예산은 약 13억 달러였습니다. 대당 100억 원 정도인 K2 전차를 150대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베트남군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해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방산개혁 2020 계획을 통해 시급히 확보가 필요한 잠수함, 함정, 함대함 유도무기, 전투기 등의 해상 및 공중 무기체계 위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한국의 베트남 방산 수출 규모는 약 60억 원이며 주요 품목으로는 군용 차량, 방독면, 탄약류 등이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경찰용 장갑차에 섰대 2018년에는 40mm 유탄 15,000여 발을 수출하였으나 그 외에는 본격적인 방산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베트남의 오랜 러시아 위주의 무기 수입 관행과 베트남 획득 추진 사업의 잦은 변경과 방위력 개선비 부족, 또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자국의 국방 산업 강화를 위해서 여러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러시아의 SS-25를 기반으로 해트-15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여 생산 중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러시아와 주로 무기 거래를 하고 있어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베트남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성능 개량, 수리 부속 지원도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2011년 9월 방위산업협조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베트남은 후병 탄약 및 소화기 탄약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초 발표된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갈릴 31과 32 공격용 소총의 생산을 지원하는 생산시설을 베트남에 설립했습니다. 현재 소총은 베트남 국방부가 소유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과의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의 국방 산업을 높이려는 베트남 정부의 생각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외국 업체의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베트남 현지 업체의 기술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는 외국 계약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 업체들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를 중국과 맞대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자국의 국방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러시아와의 국방 협력에서 여러 단점을 경험한 베트남은 여러 나라와 국방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베트남이 원하는 강력한 후보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남방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아세안 국방협의회 활성화 등 국방채널 간 고위급 교류 확대, 방산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등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공적개발 원주 제공과 동시에 105mm 자주포 현대화 사업, M113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 K200 장갑차 플랜트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산 수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기술 이전과 성능 개량, 수리부속 지원을 포함한 운영유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적극 요구하고 있는 기술 이전을 포함한 함대함 유도탄 체계 종합 및 주요 구성품 수출과 무인기 등도 유망 품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줘도 베트남이 이전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베트남 국방 R&D는 국방 예산의 1%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무기체계 개발 역량과 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베트남의 국방 R&D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 및 기관이 부재하여 베트남 방위산업 육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트남의 기술 이전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불필요한 구식 기술이라도 베트남에겐 새로운 기술일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한 분야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줄 것을 주고 얻을 것은 얻어와야 합니다. 아직 베트남 무기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성장하는 경제처럼 성장 가능성은 많습니다. 이 시장의 초기 진입에 성공한다면 방위산업의 특성상 미래에는 더 많은 시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